벤은 예전엔 사무실에 가만히 서 살다 시 한 번 더 피하고 집에는 잠만 자러 가는 지루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2살짜리 아이로 깨어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 의아해한다. 손이 왜 이렇게 아주 작은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바로 넓은 방 안을 뛰어다니며 상황을 확인한다. 그는 곧장 창가로가 밖을 보다가 중세의 성과 도시 풍경에 넋을 잃는다. 그 순간 버니 창문에서 낙하산도 없이 빠르게 뛰어내릴까봐 걱정한 메이드 틸이 달려온다. 그녀는 그를 내려놓게 하고 창가는 위험하다고 말하며 버는 풍경에 너무 매료돼 가만히 서 어쩔 수 없었다고 확신에 차가만히 서 답한다. 틸은 2살 아이가 스키비디 토일렛이나 포트나이트 내서금을 봐야 할 나이에 이렇게 수준 높은 영어를 쓰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때 벤은 천천히 이곳에서 살았던 희미한 기억이 있다는 걸 떠올린다. 그는 신중하게 간단히 정리하듯 틸에게 자신의 이름은 반 네페르티오이고 아버지는 마르케 잘파라고 말한다. 형 셋의 이름까지 줄줄 말하자 충실한 메이드 틸은 그를 뉴턴의 재림이라 생각한다. 곧 아침 시간이 되고 너무 귀엽다는 이유로 메이드 셋이 둘러싸 반에게 밥을 먹인다. 반은 겉은 2살이지만 속은 중년 변태라며 이런 관심을 즐긴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 잘파가 아들들에게 오늘 계획을 묻고 형들은 공부할 과목을 말한다. 이어 페인에게 묻자 그는 진지하게 아무것도 모르니 기초부터 시작해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겠다고 답한다. 형들은 멍해지지만 잘파는 막내를 과소평가했다며 웃고 자신과 고인이 된 아내처럼 불가사의한 마법에 재능이 있을 거라며 큰 기대를 건다. 버는 이 세계에 여러 마법 속성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귀족들은 공격력이 높은 불, 물, 바람, 땅의 4 기본 원소를 선호하고 그 외의 속성은 치욕으로 여긴다. 번의 형들 모두 이 4가지 중 하나를 지녔다. 그날 뒤 벤은 천천히 충실한 메이드 틸에게 나라 이야기를 듣다 이 세계의 지적 종족수에 흥분한다. 틸은 엘프 드워프 같은 흔한 종족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메이드들은 아이가 이해 못한다며 말린다. 벤은 틸에게 신경 쓰지 말라 하고 마법 도구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마법을 저장해 도구 제작에 쓰는 마법 결정과 도를 설명한다. 기초를 배우던 중 늙은 집사 에스파르타가 책더미를 내려놓으며 본격 교육 전 수준부터 보자고 한다. 보어는 험상궂은 코수염에 주눅들어 아직 글은 잘 못 읽지만 수학은 조금 안다고 진지하게 말한다. 집사는 가장 기초로 3 더하기 5를 묻고 버니 조심스럽게 손가락도 안 쓰고 답하자 감탄하며 직접 가르치기로 한다. 버는 천천히 바로 지옥을 직감했고 에스파르타는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공부를 시킨다. 덕분에 베이는 천천히 몇 주 만에 읽고 쓰게 된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공부를 계속하고 4살이 되자 검술 수업이 시작된다. 첫 상대는 틸로. 벤의 나무검을 알레르기처럼 피한다. 한 번도 맞히지 못한 벤은 무릎을 꿇고 충실한 메이드 틸은 자신이 이겼다며 놀린다. 버니 삐져 쫓아가자 질투난 메이드들이 귀족을 모욕했다며 틸을 붙잡고 벌을 주라 한다. 버는 괜찮다 말하지만 놀랍게도 메이드들은 고집을 부리고 결국 그는 이마를 살짝 튕기며 정의가 집행됐다고 한다. 이후 1년간 벤은 검술에 집중하고 5살이 되자 단순한 공격 패턴의 아이들인 상급생들을 이긴다. 발달한 뇌를 지닌 성인인 그는 전투에서도 천재라며 주목받고 신분 낮은 아이들에게도 친절히 대하는 모습에 더 놀란다. 그 뒤 기사단 부사령관 D가 찾아와 손을 확인한다. 반의 손은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러워 연습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의문을 품는다. 벤은 공부 바로 그 때문에 규칙적으로 훈련 못한다고 말하고 D는 에스파르타가 후작의 명으로 수업을 3배나 혹독하게 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밝힌다. 벤은 큰 충격을 받지만 이제야 수업이 그렇게 길고 힘들었던 이유를 이해한다. D는 검술을 배우는데 관심 있냐고 묻고 그렇다면 후작에게 부탁해 수업을 줄여 나라 최고의 검사로 키워주겠다고 말한다. 반은 공부와 검술 둘 다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고 D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 직접 훈련시키기로 한다. 그는 신중하게 벤이 어린아이라 봐주겠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건 정치인들이 한 말보다 더 큰 거짓이었다. D의 수업은 악마적으로 힘들다. 그래도 반은 환생 후의 삶을 즐긴다. 또 1년이 지나 6살이 된 벤은 천천히 영지 전역에 가만히 서 천재로 알려진다.
하지만 삶이 책과 검뿐이라 점점 번아웃이 온다. 그래 가만히 서 어느 날 틸에게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머지않아 기사 둘과 함께 시장에 가고 벤은 천천히 다양한 가게들에 들떠한다. 그는 신중하게 뒤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 궁금해지고 틸은 그것이 전국에 지점이 있는 대기업 메리 상공회의소라고 알려준다. 버는 천천히 이게 이 세계의 월마트라는 걸 깨닫는다. 바로 그 순간 매우 더럽고 얻어맞은 소년을 끌고 가는 남자를 본다. 남자는 구경거리가 아니라며 고개를 돌리라 하고 기사들은 귀족을 모욕했다며 그의 목을 베려한다. 벤은 천천히 이를 막고 왜 그 소년을 끌고 가는지 묻자 남자는 아들을 노예로 팔 거라며 아무도 못 막는다고 거만하게 말한다. 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다. 하지만 틸은 이 세계에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위해 아이를 노예로 파는 일이 흔하다고 설명한다. 벤은 크게 경악한다. 대입하려는 순간 피부가 그을린 여인이 나타나 후작의 막내 아들을 보고 몹시 반가워한다. 틸은 자랑스럽게 감은 문장을 보여주고 여인은 메리 상공회의소의 로잘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벤은 즉시 파란머리 소년이 얼마에 팔리냐고 묻고 로잘리는 한 번 훑어본 뒤 아버지에게 마법 속성이 있냐고 궁금해하며 묻는다. 그는 물건을 훔치는 마법이 있다고 답한다. 로잘리는 그 소년은 큰 은화 셋입이 전부라고 말한다. 이에 분노한 늙은 개자식은 값이 그렇게 싸다며 아들을 천천히 걷어찬다. 로잘리는 아들에게 좀 더 친절하라 말하지만 그는 더 좋은 값을 받겠다며 다른 가게로 가려 한다. 그때 벤이 매우 큰 은화 5잎을 제안하고 남자는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벤은 어린 소년을 풀어주며 이름을 궁금해하며 묻는다. 어린 소년은 카미라 소개하며 벤의 손을 잡고 일어난다. 벤은 이제 어디든 자유라 말하지만 틸은 왜 산노예를 풀어주냐고 묻는다. 벤은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라 답한다. 이후 캄에게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저택으로 데려가기로 한다. 기사들은 출처불명의 아이를 그냥 데려갈 수 없고 노예로 들여야 한다고 진지하게 말한다. 노예제를 혐오하는 현대인 베인은 그 말에 상처받지만 캄이 괜찮다 하자 따르기로 한다. 로잘리는 계약을 먼저 해야 한다며 둘의 손을 잡게 하고 주문을 써 가만히 서 캄의 손등에 베인을 섬긴다는 문신을 새긴다. 그렇게 베인은 천천히 캄을 저택으로 데려 천천히 가고 그는 곧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시종이 된다. 어느 날 K가 D가 찾고 있다고 전하자 베인은 없다고 거짓말하라며 쿠키를 준다. 캄은 뇌물을 받고 숙련된 전사 D는 이미 알고 있다 말하지만 반은 천천히 이야기 지어내라 한다. 그는 파란머리의 소년 캄이 장갑을 안 낀 걸 주의 깊게 보고 문신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그런 거라 듣는다. 하지만 버인이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길 바란다 하자 캄은 즉시 마음을 바꾼다. 그때 숙련된 전사 D가 문을 두드리고 캄은 나가 버인이 없다고 말한다. D는 방금 들어가는 걸 봤다 하지만 파란머리의 소년 캄은 그 종이 대낮부터 환각버섯을 했을 거라 한다. D는 입가에 쿠키 부스러기를 주의 깊게 보고 의심하지만 파란머리의 소년 캄은 재빨리 닦으며 D도 환각을 보는 거라 말한다. 주인을 지키려 대드는 태도에 숙련된 전사 D는 감탄하고 반 대신 캄을 훈련시키기로 한다. 또 2년이 지나 반은 천천히 8살이 되고 감정식의 날이 온다. 모두가 천재이자 모두에게 친절한 그가 영주가 되길 기대한다. 아버지도 그가 자신처럼 불속성 마법을 쓸 거라 확신한다. 하지만 번이 생산 마법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기대는 혐오와 실망으로 바뀐다. 잘만은 생산 마법이 귀족에게 가장 최악의 마법이라 말한다. 원재료와 상상력으로 검 같은 걸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건 불가사의한 마법 없이도 가능하고 미화된 대장장이 같은 귀족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잘만은 자신과 고인이 된 아내 모두 강력한 화염 마법사라며 아들이 최악의 마법을 가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검을 뽑으며 그날 밤에 뽑았어야 했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말한다. 번은 공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맏형 무르카가 나서서 벤을 감싸며 변두리의 미개발 작은 마을에 보내 개발하게 하자고 제안한다. 잘마가 설명을 요구하자 무르카는 이름도 없는 그 마을엔 주민이 100명뿐이고 아무 기반도 없다고
진지하게 말한다. 북쪽 산에는 강한 몬스터가 있고 바로 옆엔 다른 귀족 영지가 있으며 맞은편엔 경쟁국 옐라네타가 있어 군사 훈련만 하는 곳이라고 덧붙인다. 잘마는 그 마을이 최근 얻은 땅이라 아직 충성도도 낮다며 가족을 보내기엔 좋은 선택이라 동의한다. 그는 가문의 치욕에 쓸모를 찾았다며 무르카를 칭찬하고 번에게 가능한 한 빨리 떠나라고 명한다. 모두가 떠난 뒤 무르카는 그런 험한 곳에 보내 미안하다며 아버지 손에 죽게 둘 순 없었다고 말한다. 벤은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 하고 무르카는 아주 작은 마을에 가만히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한다. 머지않아 벤은 짐을 싸기 시작하고 틸은 후작이 그를 먼 곳으로 보냈는데 분노한다. 하지만 베인은 천천히 오히려 자유시간이 많을 거라며 기대한다고 말한다. 짐이 마차에 실리는 동안 베인은 아버지가 기사 동행을 허락하지 않아 무르카가 모험가들을 고용해 경호를 붙였다는 걸 떠올린다. 처음엔 파란머리의 소년 칸만 데려갈 수 있었지만 형의 개입으로 틸도 함께 가게 된다. 그때 숙련된 전사 D가 와서 훈련을 마치기 위해 동행하겠다고 말한 벤은 원치 않으며 기사 동행을 금지했다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D는 그런 명령을 들은 적 없다며 기사들까지 데려온다. 거기에 에스파르타도 조기 은퇴했다며 계속 가르치겠다고 합류한다. 마차가 움직이자 벤은 아버지가 비밀리에 보내려 해 가문 문장도 쓸 수 없는 걸 아쉬워한다. 하지만 기사들이 벤의 출발을 알리는 거대한 깃발을 들고 있어 도시 전체가 배웅하러 나온. 벤은 당황해 뭐 하는 거냐 묻고 기사들은 D의 명령이라 깃발을 내릴 수 없고 그는 지금 자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도시 전체가 벤에게 작별을 구하고 그는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이후 벤은 작은 나뭇가지를 쥐고 생산 마법으로 검으로 바꾼다. 나무를 금속으로 바꾸려면 핵반응이 필요할 법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파란머리의 소년 캄과 틸은 감탄하고 벤은 쓸모없다던 마법의 활용법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 진지하게 말한다. 머지않아 마을 근처라는 말에 벤은 기대에 찬다. 그는 캄에게 마을 생활이 싫으면 언제든 저택으로 돌아가도 됐고 노예 계약도 무효로 하며 무르카를 섬겨도 된다고 진지하게 말한다. 하지만 캄은 이미 벤을 섬기겠다고 맹세했다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거절한다. 벤은 그 말이 마치 첨언 같아 당황하는데 전생에 받아본 적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때 마차가 요동치며 멈추고 벤은 상황을 보려 창을 연다. 기사는 앞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작은 마을이 산적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알린다. 번은 즉시 회의를 열고 숙련된 전사 D는 산적들이 전투에 익숙해 주민들은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50명 정도이고 두꺼운 목책이 진격은 막고 있지만 화살로 마을을 공격 중이라고 한다. D는 모두 힘을 합치면 산적을 몰아낼 수 있다며 싸우자고 한다. 하지만 모험가들의 리더 오르토는 협력을 거부한다. 그의 임무는 벤을 마을까지 호위하는 것뿐이고 불리한 싸움에 부하를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D는 그들이 반의 첫 영민이라며 지켜야 한다고 반박한다. 오르토는 그런 이상은 기사다운 생각이지만 자신들과 부하들은 모험가라 기사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D는 반박할 수 없어 오르토에게 반을 지키라 하고 자신과 기사들이 산적을 막겠다고 한다. 그는 이 과정에 가만히 서 죽을 수도 있다며 필요하면 모험가들이 반을 데리고 도시로 도망치라 부탁한다. 하지만 에스파르타는 그 명백히 어리석은 계획에 반대한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하인처럼 보여도 사실은 속성 불가사의한 마법사라며 전투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모두 믿지 않지만 에스파르타는 벽을 만들 테니 그 뒤에서 원거리 공격을 하라고 선언한다. 그러면 산적의 주의를 끌고 동시에 D와 기사들이 침면을 치면 산적들은 도망칠 거라 본다. 번이 조심스럽게 뒤에 남아 싸울 거냐 묻자 에스파르타는 계속 공격해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답한다. 반은 위험하다며 죽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에스파르타는 화려하게 끝내고 싶다고 한다. 벤은 수십 년간 가문을 섬긴 그가 이런 곳에 가만히 서 죽어선 안 되고 기사들도 죽게 둘 수 없다고 말한다. 지금 에스파르타와 숙련된 전사 D를 잃으면 마을을 혼자 개발할 수 없고 실패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처형할 거라 알기 때문이다. 그래 가만히 서 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모두 충격을 받고 틸은 즉시 반대하며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하고
캄도 나가만히 서겠다고 한다. 벤은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한다. 그는 마차를 타고 정면으로 산적을 끌어들여 다른 이들이 측면에 가만히 서 공격할 시간을 벌 계획이다. 디는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만 반은 자신이 그에게 가만히 서 훈련받았으니 쉽게 죽지 않는다고 진지하게 말한다. 설령 죽어도 백성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한 귀족의 최후는 없다고 한다. 그는 검을 뽑고 혹시 죽으면 시신을 남겨두라며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길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그 말에 오르토는 마음이 움직인다. 그는 신중하게 원래 오만한 귀족 아들을 지키는 일이 싫었지만 번이 와서 자신을 멋지고 강하다고 칭찬했을 때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이제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고 비겁자가 되지 않겠다며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벤은 급여 범이 바뀌라 말하지만 오르토는 자신의 앞에서 아이가 목숨을 거는 걸 두고 볼 순 없다고 답한다. 동료들도 동의하고 디 역시 자신이 살아있는 한 주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나선다. 에스파르타도 동의하며 그게 전략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야 한다고 진지하게 말한다. 그는 신중하게 즉시 새 계획을 세우고 순식간에 흑벽을 만든 뒤 기사와 모험가들에게 양쪽에 가만히 서 측면 공격을 지시한다. 오르토와 거구의 동료는 한쪽으로, 숙련된 전사디와 부하들은 다른 쪽으로 돌진한다. 동시에 다른 모험가들은 벽 뒤에 가만히 서 화살을 쏘아 몇 명을 쓰러뜨리고 나머지를 교란한다. 산적 두목은 벽 뒤를 먼저 노리라 명령하지만 그 순간 디가 난입해 여러 명을 한꺼번에 쓰러뜨린다. 오르토와 모험가들, 기사들도 합류한다. 거기에 디가 위협적인 기운을 뿜자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난다. 두목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벽을 향해 돌진해 뒤에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오르토가 경고하지만 늦고 외눈박이 흉내에 거하니 초록머리 너드에게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려 한다. 바로 그 순간 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어 도발해 시선을 끌고 거한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뒤에서 무릎을 베어 쓰러뜨린다. 캄도 빠르게 뛰어들어 도끼를 발판 삼아 도약하고 결정적인 일격을 가한다. 곧 남은 산적 전원은 포로가 되고 벤의 편은 피해 없이 끝난다. 오르토는 최상의 결과라며 만족하고 보수를 받으면 일은 끝이라 진지하게 말한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벤이 조심스럽게 궁금해진다. 그는 잠재력을 보고 이 이름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 어떻게 될지 보기 위해 남을지 팀에 묻는다. 절반은 돈이 안 된다며 떠나지만 핵심 멤버들은 남는다. 그들은 벤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받고 언젠가 크게 될 거라 믿어 투자하듯 남기로 한다. 언젠가 충성 포인트를 회수할 생각이다. 한편 충실한 메이드 틸은 벤이 목숨을 건 걸 꾸짖으며 다음엔 자신을 위험에 던지게 하라 말한다. 바로 그 순간 디등이 와서 주민들이 웅장한 성문에 모였다고 전한다. 벤은 자부심과 희망을 품고 작은 마을로 들어가려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을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약하고 황량해 보여 그 둘을 조금 잃는다. 마을 촌장은 벤을 맞이하며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이 마을이 예전에도 공격받았는지였다. 의인은 올해만 해도 여러 번 공격당했다고 인정한다. 이유를 묻자 예전엔 바른 영지 소속이라 기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했지만 페리오 가문 영지가 된 뒤로는 아무도 돌보러 오지 않았다고 한 벤은 천천히 그 점을 사과하며 아버지가 아직 아주 작은 마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촌장은 귀족들이 세금도 적은 작은 마을은 지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벤은 누구를 탓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그 말에 주민들은 더 화를 낸다. 귀족은 자신들의 고통을 절대 이해 못한다는 것이다. 벤은 천천히 지금은 작은 마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라며 분노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는 마을 상태의 책임은 귀족들에게 있지만 근본 원인은 왕국의 건국자가 만든 법이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법을 탓해도 바뀌는 건 없으니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왕국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걸 생산하는 것. 둘째는 용병을 고용할 돈을 버는 것. 셋째는 아주 작은 마을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 주민은 그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벤은 이제 드디어 상황이 다르다며 새 영주로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아이인 그를 믿지 않지만 에스파르타와 비가 나서
가만히 서 전 가문의 수석 집사와 기사단 부사령관이라 소개하자 분위기가 달라진다. 촌장은 벤에게 강력한 속성 마법이 있냐고 묻고 벤은 생산 마법뿐이라 전투력은 기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한다. 주민들은 노골적으로 실망하고 펀의 자존심도 상처받는다. 그때 한 주민이 현재 소득의 30%인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묻자 펀은 마을이 안정될 때까지 10%로 낮추겠다고 결정한다. 주민들은 바로 호감을 보인다. 이어 벤은 넓은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며 에스파르타에게 흡격이 오래가는지 궁금해하며 묻는다. 집사는 만화가 떨어지면 흙더미가 될 뿐이라고 확신에 차가만히 서 답한다. 벤은 나중에 견고한 웅장한 성벽을 짓되 당장은 불가사의한 마법으로 벽을 만들어 달라 한다. 에스파르타는 즉시 마을을 둘러싼 거대한 벽을 만들고 모두 경악한다. 펀은 이어 함정과 트랩이 필요하다며 디에게 맡긴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에게 힘을 합쳐 작은 마을을 재건하면 번영도 꿈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후 베이는 숲으로 가 생산 마법을 제대로 시험한다. 작은 통나무를 쥐고 모든 결을 느낀 뒤 극도로 가는 실로 분해해 촘촘히 엮어 단단한 큐브를 만든다. 틸과 캄이 그게 뭐냐 묻자 베는 정말 매우 강한 나노 소재 큐브라고 한다. 여러 개를 만들자 오르토 일행이 지나가며 RGB 큐브에 호기심을 보인다. 오르토가 하나를 배워봐도 되냐 묻고 전력으로 휘두르지만 큐브는 나무에 튕길 뿐 흠집도 없다. 돌도 가르는 일격이었기에 오르토는 믿을 수 없어 한다. 그 일이 있은 후 벤은 해질 때까지 무기 등을 만들며 실험을 계속한다. 틸은 생산 마법이 만화를 많이 쓴다는데 안 피곤하냐 묻지만 벤은 멀쩡하다. 자신의 만화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며 보존 법칙은 신경도 안 쓰고 나무로 카타나를 만든다. 새 검을 본 파란머리의 소년 캄의 눈이 반짝이고 베은은 천천히 그에게 선물한다. 틸도 기대의 눈빛을 보내자 베는 도끼를 주는데 해골 장식이 있어 충실한 메이드 틸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그날 밤 틸과 캄이 잠든 뒤 베는 모닥불 앞에서 쉬지 못한다. 이동과 전투로 지쳤고 며칠째 씻지도 못해 찝찝하다. 하인들도 괜찮은 척하지만 분명 피곤할 거라 깊이 생각하며 마을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기본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음 날 벤은 빈터에 나노큐브를 쌓아 집을 만들기 시작한다. 주민들이 모여 구경하고 벤 자신도 이렇게 매우 큰 걸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집을 짓는 세부 단계에 집중한다. 먼저 천장의 무게를 버틸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그 주위에 벽을 만든다. 다음으로 문과 창문이 있는 넓은 방들을 더 짓고 마지막으로 지붕을 얹어 건물을 완웅장한 성한다. 그렇게 그의 집은 순식간에 완성되고 벤이 몇 초 만에 저택 하나를 지었다는 사실에 아무도 믿지 못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이제 편히 살 집이 생겼다는 게 기쁘다. 아주 작은 마을 전체와 버언의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택을 바라보다가 누군가는 그의 생산 마법이 소공장한 성마법보다 영지 경영에 더 적합하다고 말한다. 버언은 천천히 공격 마법이야말로 귀족이 백성을 지킬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더 낫다며 겸손하게 말한다. 불덩이를 날릴 수 있는 귀족 아래에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미화된 건설 노동자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틸과 캄은 동의하지 않고 아버지 영지보다 베이처엔의 마을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벤은 그저 자신에게 편파적이라 생각하지만 에스파르타는 그들이 맞다고 본다. 그는 신중하게 전쟁 땐 공격력이 강한 귀족을 원하겠지만 평화로운 시기엔 벤의 독특한 능력이 발전에 최적이라고 말한다. 디와 오르토 등도 같은 생각이라며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달리는 것보다 빠르게 집을 지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한다. 반은 나무만 가져오면 그들 집도 지어주겠다고 말하고 디와 오르토는 누가 먼저 집을 짓나 경쟁하듯 불타오른다. 물론 그들만 원하는 건 아니었다. 촌장은 조심스럽게 나무를 가져오면 주민들 집도 지어줄 수 있냐고 묻고 주민들은 자기 집들이 부가만이 서져 살 수 없다고 쏟아낸다. 벤은 천천히 전부 고치려면 몹시 힘들 거라 느끼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집들이 당장 무너질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그는 나무를 가져오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모두가 크게 기뻐한다. 머지않아 베이는 한 번에 주거구역 전체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기술에 넋을 잃는다. 만화가 많은 것도 대단하지만 정착지 배치까지 할 줄 안다는 것이다. 배는 건축 지식을 뽐내며 내체를 한 단위로 한 격자 배치와 넓은 도로를 설명한다. 지금은 다툼을 막기 위해 동일한 집으로 만들었고 더 튼튼한 재료가 생기면 개조할 생각이라 진지하게 말한다. 주민들은 감사하며 가진 작물이라도 선물로 바친다. 이후 배는 매일 씻고 싶다며 저택 옆에 공중 목욕탕을 만든다. 주민들도 호기심을 보이고 틀과 초록머리 불가사의한 마법사 플루리엘은 함께 목욕하자고 해 벤을 경악하게 한다. 그는 자신이 이미 완전한 성인이라며 거절한다. 여자는 먼저 목욕하고 플루리엘은 벤이 만난 어떤 귀족보다도 친절하고 현명하다고 말한다. 틸은 머지않아 바로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어댄다. 그 뒤 남자 차례가 되고 벤과 캄이 먼저 들어가. 벤은 캄이 디와 꾸준히 훈련해 근육이 붙은 걸 알아챈다. 마침 그때 디와 기사들이 들이닥치고 근육밖에 모르는 녀석이 공중 목욕탕에서 대검을 휘두른다. 목욕 후 벤은 천천히 넓은 방으로 가 침대에 쓰러지며 드디어 쉴 수 있겠다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기사들이 약탈자 대비용 해자를 판 걸 주의 깊게 보고 벤은 천천히 물을 채우는 게 최선이라 말한다. 식수와 농사, 목욕탕에도 물이 필요해. 안정적인 수원 확보가 다음 목표가 된다. 그는 근처 수원을 정찰하고 에스파르타가 그쪽으로 작은 수로를 만든다. 디와 남자들은 수로를 넓히고 길게 파고 반은 천천히 뒤에서 마법으로 벽과 바닥을 안정시켜 누수를 막는다. 숙련된 전사 디가 단단한 흙을 파며 신나하는 걸 보고 에스파르타는 40 초반치곤 활동적이라 말한다. 캄과 기사들도 죽어라 일하고 벤은 완성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라 본다. 그래도 기본 시설만 갖추면 상인들이 오고 생활 수준을 올릴 수 있기에 물 확보에 집착한다. 하지만 그는 일꾼들의 열의를 과소평가했고 하루가 끝날 무렵 이미 마을의 절반까지 도달한다. 번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며 멈추라 하고 디는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왜냐고 궁금해하며 묻는다. 벤은 그에게 모두가 너처럼 체력이 넘치는 건 아니고 캄과 다른 애들은 엄마의 애착 장난감처럼 떨고 있다고 말한다. 숙련된 전사 디는 모두가 자신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혼자서도 수로를 끝낼 체력이 남아있음에도 하루 쉬기로 동의한다. 수로는 다음날 완웅장한 상대고 관련된 모두가 개통을 보기 위해 강가에 모인다. 번은 에스파르타에게 문을 열라 하고 그는 돌마개를 부셔 물이 터널로 흘러들게 한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자신들이 만든 수로로 물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걸 본 주민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에 놀란다. 곧 물은 마을 주변 해자를 채우지만 벤은 비가 오면 홍수가 날까 걱정한다. 그래 가만히 서 마을 뒤에 호수를 파기로 하고 에스파르타는 가뭄때 저장고 역할도 할 거라 진지하게 말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페윈과 친구들은 마을 뒤에 호수를 만들고 마을 전체가 모여 이를 지켜본다.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촌장은 이제 드디어 가족을 위해 물을 기두러 1마일을 걸을 필요가 없다며 펜에게 감사한다. 며칠 뒤 펜은 진흙에 돌조각을 섞어 생산 마법으로 콘크리트로 바꾸며 상벽을 보강한다. 이렇게 튼튼한 벽이면 산적이 와도 문제없을 거라 모두 확신한다. 하지만 비에는 천천히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성벽 위에 발리스타를 설치하고 앞에 방패를 달아 원거리 공격을 막으며 반격할 수 있게 한다. 벤은 기본적인 것들이라 말하지만 모두는 너무 멋지고 위협적이라며 반대한다. 이제 드디어 아무도 이 마을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 에스파르타는 여긴 더 이상 마을이 아니라 요새처럼 보인다고 진지하게 말한다. 디는 잘파가 이걸 알았다면 반을 보내지 않았고 즉시 후계자로 삼았을 거라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에스파르타는 잘파가 전투 독특한 능력만 중시해 반의 타고난 재능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 반박한다. 디는 반이 충분한 전투력을 가졌고 누구보다 강할 거라 말하지만 놀랍게도 에스파르타는 그의 힘은 보호엔 좋아도 다른 영지를 정복하진 못한다고 맞선다. 디는 그 말을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전쟁은 검을 맞대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분위기가 과해지자 펀이 둘을 말리며 타고난 재능과 쓰임을 따져 싸워봐야 소용없고 가진 것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디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웃으며 펀은 어디에 있든 훌륭한 통치자가 될 거라 진지하게 말한다. 언젠가 아버지의 영지와 맞먹는 곳을 가질지도 모른다고도 한다. 하지만 벤은 천천히 배가 너무 고파 아침에 더 관심이 있다. 그는 신중하게 틸이 만든 아침을 맛있게 먹고 재료가 부족한데도 좋아해줘서 틸은 기뻐한다. 벤은 이게 문제라 느끼고 에스파르타는 방어 강화도 좋지만 수입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상인들 외엔 연줄이 없다는 것이다. 벤은 천천히 가구와 식기는 자신이 만들 수 있고 채소도 충분해 당장은 괜찮다고 답한다. 에스파르타는 코스염의 오믈렛 조각을 닦으며 이곳엔 양념도 없고 비엔이 좋아하는 구운 디저트 재료도 없다고 말한다. 비엔은 충격을 받고 틸을 배신자 보듯 바라본다. 그는 신중하게 이 마을에 돈을 가져올 특별 산업을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즉시 아이디어를 묻자 콜름은 나노큐브를 팔자고 제안하지만 베이어는 자신만 쓸 수 있다며 거절한다. 충실한 메이드 틸은 몬스터 사냥을 말하지만 놀랍게도 그것도 모험가와 기사만 가능하다며 기각한다. 에스파르타는 이 마을에 가만히 서 특별한 걸 찾기 어렵다고 하고 벤은 천천히 깊이 고민하기로 한다. 그날 후반 오르토 일행의 뚱뚱한 녀석을 만났는데 하인들이 무기를 망가뜨리기 싫다며 성능 시연을 거부할 만큼 벤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벤은 둘 다에 실망하며 무기는 쓰라고 있는 거지 쌓아두면 소용없다고 말한다. 그는 무기를 사용하라 격려한다. 가로로 재능 넘치는 모험가는 오크 가죽 넓은 방패를 꺼내며 매우 튼튼하고 무기 위력을 재는 데 좋다며 공격하라 한다. 캄은 마지못해 동의하고 카타나로 방패를 살짝 친다. 덩치 큰 남자는 그 정도 힘으론 공격도 아니라며 더 세게 치려고 한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방패 일부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고 굳어버린다. 막 만든 방패가 부서졌다는 걸 믿지 못한다. 게다가 벤은 그 검이 금속처럼 보여도 사실 나무로 만든 거라고 말한다. 뚱뚱이는 크게 울지만 벤은 천천히 즉시 마법으로 방패를 복구한다. 그때 오르토가 와 가만히 서 귀한 광석을 사지 않겠냐고 묻는다. 오르는 희귀 광물로 가득 찬 수레를 보고 크게 놀라고 오르토는 작은 마을 근처 산에 광석과 광물이 넘쳐나 멀리 갈 필요도 없다고 설명한다. 철, 구리, 은, 약간의 금이 있고 무엇보다 미스릴 광석이 있었다. 벤은 그걸 보자 흥분한다. 왜 아무도 이 자원을 몰랐냐 묻자 너무나도 외지고 불편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벤은 철광석을 다뤄 나노큐브로 만든다. 뚱뚱이는 신이 나가만히서 그걸로 검을 만들 수 있냐 묻고 벤은 천천히 방패일로 미안해 방패를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는 단검과 장검을 부탁한다. 벤은 먼저 단검을 만들며 내구성, 예리함, 미관까지 세심히 상상한다. 검을 본 뚱뚱이는 기뻐하고 다른 모험가들도 몰려든다. 벤은 같은 디자인으로 장검도 만들고 모험가들은 열광한다. 그들은 자기들 검도 만들어줄 수 있냐 묻고 벤은 광석을 가져왔으니 한 자루씩 만들어주기로 한다. 플로리엘은 이 검들이 비싸게 팔릴 거라 진지하게 말한다. 반은 미스릴로 만들면 더 값이 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에스파르타가 와 가만히 서 미스릴 광석을 확인한다. 그는 정말 매우 희귀하다며 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발견됐다면 근처에 던전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던전이 발견되면 마을은 주목받아 매일 수천 명이 몰리겠지만 경제엔 도움이 돼도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고 펀은 천천히 한다. 게다가 경쟁국과 인근 귀족의 공격도 우려된다. 플루리엘은 던전이 발견되면 벤의 아버지가 기사들을 보내 지킬 거라 말하지만 놀랍게도 벤은 사실상 버림받아 다른 곳으로 보내질 거라 확신에 차 가만히 서 답한다. 플루리엘은 반이 던전을 보고하기 전에 마을을 더 키워 영구영지로 만들려는 걸 이해한다. 오르토는 던전이 있을 법한 지역엔 가지 않겠다고 하고 동료들도 동의한다. 벤은 천천히 더 이익이 될 수 있는데도 비밀을 지켜줘 고맙다고 말한다. 이후 벤은 더 좋은 재료로 아주 작은 마을을 다시 개수하고 충실한 메이드 틸은 그가 과로할까 걱정한다. 그때 한 주민이 달려와 갑옷을 두른 도마뱀 몬스터 무리가 접근 중이라 외친다. 벤은 즉시 모두 성벽 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지만 벤은 함께 싸우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연설에 사기가 올라 주민들은 마지막 숨까지 마을을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벤은 즉시 성벽으로 올라가 발리스타 뒤에 자리 잡으라 지시한다.
오르토 일행이 사냥 중이라 지휘가 필요하자 벤은 시민들과 함께 나서려 한다. 하지만 틸이 눈물로 팔을 붙잡고 벤은 천천히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는 디에게 올라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라 한다. 벤은 천천히 지상에 가만히 서 지휘하고 디는 웅장한 성벽으로 달려간다. 그가 본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약 40마리의 갑옷 도마뱀이 접근 중이며 키는 약 8m로 코끼리 셋이 포개진 크기다. 디는 숙련 기사단도 한 마리 상대하기 힘든데 지금은 전력이 부족하다며 패닉에 빠진다. 벤은 거대 쇠뇌에 철제 화살을 장전하라 명령하고 숙련된 전사 디는 즉시 실행한다. 기사들은 단단한 비늘엔 보통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디도 그걸 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전투를 이겼지만 이번엔 직감을 믿고 벤에게 지휘를 맡기겠다고 말한다. 그는 모두에게 발리스타를 장전하라 명령하고 발사하라 외친다. 화살은 도마뱀에 닿자마자 사라지고 디는 맞은 자리마다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화살을 맞은 장갑 도마뱀들은 관웅장한 성에 몸이 밀리다 몇 초 뒤 쓰러진다. 첫 일제 사격만으로 10마리를 쓰러뜨린다. 숙련된 전서디는 반이 만든 무기 품질과 랭크전의 네코롭 팀원들보다 더 잘 조준하는 주민들에 감탄한다. 그는 2차 사격 준비를 지시하지만 놀랍게도 기사들은 발리스타마다 철제 화살이 한 발씩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디는 그래도 장전에 발사하라 하고 추가로 몇 마리를 더 쓰러뜨린다. 하지만 절반은 남았고 탄약은 바닥난다. 디가 상황을 벤에게 전하자 벤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그때 K의 나무검이 뚱뚱이의 고급 넓은 방패를 베었던 걸 떠올리고 장갑 도마뱀에도 통할지 모른다며 나무 화살을 쓰라 지시한다. 기사들은 강철 같은 비늘에 나무가 통할 리 없다며 반발하지만 놀랍게도 디는 반이 이미 여러 번 옳았다고 증명했다며 입 닥치라 한다. 그는 나무 화살을 장전해 쏘라 명령한다. 나무 화살도 중간에 박히긴 하지만 비늘을 관통해 급소를 마치고 즉사시킨다. 이제 디는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고 오늘 밤 도마뱀 고기를 먹자며 재장전을 지시한다. 주민들은 화살비를 퍼부어 남은 놈들을 쓸어버린다. 디는 승리를 선언하고 주민들은 환호하며 틸은 벤을 꽉 껴안는다. 벤은 나무 무기가 강력한 몬스터에 통했다는 사실을 아직 소화하지 못한다. 성벽 위에서 기사들은 아군 피해가 없고 탄약도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디는 너무나도 빨리 끝나 싶지만 그만큼 반의 능력이 사기적이라고 느낀다. 머지않아 늦게 돌아온 오르토 일행의 지도로 주민들은 도마뱀 사체를 처리한다. 오르토는 눈, 송곳니, 가죽, 마력핵은 판매용으로 보존하고 고기는 식용으로 저장하라 한다. 보통은 처리에 시간이 걸려 고기가 썩지만 퍼니 만든 칼 덕분에 작업이 수월하다. 그때 퍼니 와서 고기 더미를 주의 깊게 보고 대승을 기념해 매우 큰 파티를 열자고 한다. 밤이 되자 축제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고기를 마음껏 먹는다. 오르토 일행은 벤에게 무기가 정말 아주 잘 맞는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디가 모험가들에게 먼저 무기를 만들어줬냐고 묻자 그들은 검을 자랑한다. 질투한 숙련된 전사 디는 반에게 검을 만들어 달라며 백지수표를 제안한다. 다른 기사들도 원하지만 놀랍게도 벤은 돈은 받을 수 없고 지금은 바쁘다며 마을 일이 정리되면 장비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기사들은 만족한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르토는 장갑 도마뱀 한 마리가 보통 금화 20이지만 고기가 썩어 실제론 한 마리당 8금 정도라고 말한다. 그래도 큰돈이라 비에이는 사용처를 떠올리다 압도된다. 에스파르타는 마을 수입이 100금을 넘으면 절반을 후작에게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나쁜 소식을 전한다. 퍼는 인생저축을 코인 사기에 날린 기분이 들며 탈세 방법이 있냐 묻지만 이렇게 수많은 판매는 숨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절망한다. 그는 돈보다 아버지가 마을의 중요성을 알아채 다른 곳으로 유배 보낼까 더 걱정한다. 그때 에스파르타가 대안을 내며 잘파 대신 무리아에게 보고하자고 한다. 벤은 도마뱀 토벌의 공을 형에게 넘기면 행적을 가릴 수 있고 이 마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음을 깨닫는다. 다음날 상인 2명이 마을에 도착해 요새 같은 웅장한 성벽을 보고 어리둥절한다. 구글맵을 잘못 봤다며 서로를 탓하던 순간 퍼니 성문 위에 나타나 마을에 온 걸 환영한다. 상인들은 후작의 천재 아들 번을 알아보고
왜 이런 외딴 곳에 있냐며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메리 상공회의소의 벨과 랑고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벤은 천천히 그들을 들인다. 상인 영재는 창고에 도착하자 장갑 도마뱀에 가만히 서 수확한 자재를 주의 깊게 보고 입이 반쯤 벌어진다. 이렇게 작은 마을이 이 많은 몬스터를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벤은 천천히 전부 사줄 수 있냐고만 묻는다. 상인들은 즉시 가능하다며 평가와 운송을 위해 한 달만 달라고 한다. 벤은 동의하고 냉장고를 만들 수 없어 어차피 썩을 고기라며 일부를 무료로 가져가라 한다. 이어 판매용 무기도 보라하자 그들은 품질에 압도된다. 흥정도 없이 제시가에 동의하고 홍보를 부탁받자 잠시 머뭇거린다. 벤은 이 초보들이 검 거래를 독점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걸 알아차리고 경로만 봐도 마을은 알려질 거라 말한다. 놀란 형제에게 더 매우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며 작은 마을에 상점을 차리라고 제안한다. 형제는 즉시 수락하고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인다. 벤은 천천히 설명할 새도 없이 바로 지으라 하고 그들이 꿈꾸던 상점을 즉석에 가만히 서 만들어준다. 좋은 거래를 기대한다며 마무리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손님 둘이 온다. 벤과 비슷한 또래의 귀족 소녀와 그녀를 지키는 강인한 기사 여인이다. 기사 여인은 이미 평가 모드로 벤이 진짜 천재인지 사기꾼인지 가려내겠다고 한다. 한편 벤은 천천히 에스파르타에게 가만히 서 과제를 받는다. 이 속도면 곧 도시가 될 테니 인구 10,000명 도시를 설계하라는 것이다. 흔한 정사각 요새를 묻자 펀은 별 모양 요새를 원한다고 한다. 방어 지점을 분산시켜 공격자의 시간을 낭비시키겠다는 이유다. 에스파르타는 마음에 들어하며 함께 설계한다. 그때 붉은 머리 기사가 들이닥쳐 인접한 페르디난도 백장령의 사절이 왔다고 알린다. 들여보내자 아까의 젊은 소녀와 기사 여인이다. 펀이 인사하자 기사 여인은 기사에 가만히 서 올라 자작 부인이 든 미이라라 소개한다. 젊은 소녀는 페르난도 백작의 막내딸 아르트라며 긴장해 인사한다. 자리에 조용히 앉자마자 미이라는 왜 왔다고 깊이 생각하냐 묻고 페이는 평가하고 위협이면 포섭하러 왔다고 확신에 차서 답한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맞다고 한다. 백작은 잘파 후작이 천재 아들을 보내 이 영지를 침공하려 한다고 의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이라는 벤이 속성 마법이 없어 보내졌다고 본다. 벤은 솔직히 털어놓는다. 속성 마법이 없다는 건 맞고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사실상 추넓은 방됐다고. 미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만큼 발전한 걸 주의 깊게 보고 믿지 않으며 5,000병력을 이끌고 군사기지로 만들려 왔다고 생각했다. 진지하게 말한다. 펀은 크게 웃다가 사과하고 짐과 칸만 들고 쫓겨났고 배웅도 없었다고 말한다. 미이라는 그럼 집사와 기사단 부사령관은 환영이냐 묻고 디는 자의로 훈련을 마치러 왔고 복귀 명령도 무시했다고 답한다. 에스파르타도 은퇴해 취미로 가르친다고 한다. 충실한 메이드 틸은 신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잘 대해줘서 평생 섬기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도 급속한 발전이 설명되지 않자 벤은 말보다 빠르다며 시연을 제안한다. 작은 마을 밖으로 나가 에스파르타에게 흙벽을 만들게 하고 이를 요새급 벽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미이라는 마법이 인상적이지만 만화가 떨어지면 무너진다고 지적한다. 벤은 천천히 즉시 생산 마법으로 진흙벽을 콘크리트로 바꾸고 나무 나노큐브로 성문을 만든다. 그 광경에 미이라와 아르트는 완전히 압도되고 벤의 마법 속성을 묻는다. 그는 자신이 최악으로 취급받는 생산 불가사의한 마법을 쓸 수 있고 그래 가만히 서 이곳으로 유배됐다고 확신에 차서 답한다.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아르는 자신의 불운한 삶을 떠올리고 미이라는 두 번째 용건을 꺼낸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르트의 혼담을 제안하러 왔다고 말하고 벤은 백작이 자신의 영지 침공을 막기 위해 딸을 보내려 한다는 걸 이해한다. 그는 신중하게 결혼은 불필요하다며 누구와도 분쟁할 생각이 없고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 마을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미이라는 처음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의 영주와 약혼시키는 걸 막고 싶었지만 벤의 잠재력과 인품을 보고 결혼을 지지하게 됐다고 한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지능과 카리스마,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의지를 칭찬하며 법적으로 가능했다면 자신이 결혼하고 싶었을 거라 진지하게 말한다. 벤은 마미 와이프 생각에 잠시 설레지만 지금은 아르트뿐이다.
미이라는 아르트에게 벤과 결혼하고 싶은지 묻고 더 나은 남자를 찾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한다. 아르는 수줍게 벤이 조심스럽게 좋은 사람이라 말하지만 아직 결혼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한다. 벤도 인생에 가만히 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니 시간을 가지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미이라는 하룻밤 머물며 생각하자고 하고 벤은 그들이 묵는다는 말에 놀란다. 방이 있냐 묻자 그는 신중하게 저택 대신 여관을 하나 지어주기로 한다. 이후 저녁을 먹고 벤은 미래의 와이프가 될지도 모를 소녀를 더 알고 싶어 한다. 아르는 꽃과 인형 같은 귀여운 걸 좋아한다고 말하고 벤은 인형을 보여달라 한다. 관심을 받아 매우 기뻐한 아르는 마차에 있는 인형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나중에 벤은 두 여인을 여관까지 배웅하고 미이라는 둘을 남겨두어 아르트가 벤이 조심스럽게 좋은 사람이라 말한 뒤 방으로 달려가게 한다. 벤은 저택으로 돌아오고 에스파르타는 백작이 딸을 보낸 걸 보니 그녀도 소궁장한 상마법사는 아닐 거라 말한다. 벤은 아르트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집에 가만히 서 유배됐다는 걸 깨닫고 약혼하지 않더라도 원하면 마을에 머물게 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난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 시청해줘서 고맙고 다음에 다시 보자.